내가 이 지역을 잘 모르지만 정말 그럴까? 막 설명해야 맞는 것 같아. 난 그거부터는 일단 잘못됐다고 보거든. 잘 모르는 사람도 괜찮다고 느껴야 그게 정말 괜찮은 거거든. 반갑습니다. 연구병 부동산 연구소 황소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자산가가 꼭 되고 싶은 의사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일단 의사분들 중에는 부동산을 조금은 좀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연령대와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30대 초중반까지 보편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아직은 좀 가깝게 느껴지지 않죠. 근데 이제 소득이 많이 늘어난 경우, 예를 들어서 30대 후반이라든지 40대 초반 정도 됐을 때 내가 원하는 집을 어느 정도 살 수 있다, 살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곧 될 것 같다, 이미 산 상황이다, 요 시점쯤에는 부동산이 조금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어릴 때는 마트에 가서 뭐 과자를 막 여러 개 사려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소득 생활을 하다 보면 뭐 그런 거에 대한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감정을 30대 후반, 40대 초반쯤에 느끼게 됩니다. 세후 한 7천에서 1억 정도 버는 분들이라면 부동산에 대해서 좀 편안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정도 소득인 사람 많지 않잖아. 많고 적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되면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의 경우 부동산을 접할 때 처음부터 건물을 접하거나 아니면 땅을 접하거나 뭐 오피스텔을 접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뭐 70평, 80평, 100평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20평대, 30평대, 40평대 안에서 우리가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정도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되면 부동산에 대해서 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내 소득으로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계산을 해보면 언제쯤에는 살 수 있겠다, 대출을 일부 하던 안 하던 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 건물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왜냐면 건물은 좀 괜찮다면 이제 10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따라간다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아까 정도의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생각하면 아직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월 소득, 그러니까 건물에서 월세를 받는 걸로 내 소득만큼을 충당하려면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다음 자산가라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아까 정도의 소득인 의사가 자산가가 되려면, 자산가라고 하면 저는 순자산이 300억에서 500억 정도 되는 규모가 됐다면 뭐 자산가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정도 규모가 됐다고 치면 월세로 받는 게 세해 전으로 했을 때 그래도 한 7천만 원 이상이 되니까 그 정도면 자산가라고 보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연령대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 정도가 되냐,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정도 자산가가 되려면 30대 내지는 소득이 적을 때는 이런 상황이 돼야 돼요. 뭐냐면 돈이 모이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서 내가 쓰고 싶은 것들이 늘어나거든요. 또 하나는 내가 일하는 시간이 길고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적으면서 그때 뭔가 소비를 하면서 뭔가 만족감,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출을 하면서 어떤 위안을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매달 나가는 지출이 늘어나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소비재나 아니면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달 지출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게 없어야 자산가로 가는 기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득이 늘면서 지출도 같이 늘어나 버리면 자산가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출을 하는 거를 지금 소득이 이 정도 되니까 얼마 써야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소득이 이 정도 늘어났으니까 얼마를 모아야지라는 방향으로 가야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벌면 벌수록 저축액이 늘어나야지, 벌면 벌수록 지출액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자산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훨씬 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많이 모으지 않을까? 그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지출이 월등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도 아주 많이 벌면 그 아주 많이는 한 달에 1억 5천, 2억 정도, 세후 정도를 벌면 그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아주 많이 벌면 많이 모을 수 있잖아의 단계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의 저축은 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생활비는 뭐 3천, 5천, 7천 쓴다고 볼게요. 그리고 내가 한 달에 한 1억 정도 모아요. 1억 정도를 모아가지고 1년에 12억 모으고 뭐 2년에 24억 모으고
3년에 36억 모아요. 그럼 이걸 모아가지고 내 생활비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건물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멀어요. 현실과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의 갭이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선뜻 마음이 먹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지출이 적은 상태에서 지출을 많이 늘리고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재테크를 한다.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 뒤에 지출을 늘리는 형태가 돼야 자산가가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0대 때에는 지출을 많이 통제해야 돼요.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가 되려면 그때 지출을 많이 늘려버리면 생활 수준은 뭐 아주 많이 높일 수 있지만 자산이 모이거나 내지는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내 생활을 감당하거나 노후가 편안하게 될 거가 예측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산가로 가는 첫 번째 구조를 만든다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40대 때에는 이렇게 모은 자금을 가지고 집을 사는 거 첫 번째 하시고 두 번째 건물 사는 거를 40대 안에 하셔야 자산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안 사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이거저거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건물을 통해서 자산가가 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다른 분야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분야의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늦어도 진짜 50대 초반? 나중에 사도 될 수 있잖아. 돈을 더 모아서 사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기는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은 50대 중반이 넘어가면 자녀들의 나이가 있고 자녀들한테 지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할 때 뭔가 지원해줘야 될 자금을 투자로 쓰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50대 중반이 넘어가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를 내가 대출을 안고 뭔가를 사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그런 확신이 40대 때보다는 줄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건물을 사는 경험을 40대 때 못 해보면 50대 때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커집니다. 자금이 더 많아도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자산가가 되려면 40대 때는 건물을 사는 경험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물론 집 사는 경험을 40대 초반이 아니라 30대에 해보면 더 좋아요. 근데 만약에 제대로 된 집을 못 샀으면요, 집값이 안 올랐으면요, 그러더라도 그 경험을 미리 해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 사는 경험은 진짜 저는 40대 안에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정도에 한두 번을 더 하게 되면 아까 말한 자산가가 되는 로드맵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 타임테이블로 가게 되면 자산가가 되는 방향으로 지름길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산적으로 완전히 전 성공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훨씬 더 큰 부자도 있고 그거보다 적은 자산을 가지고 충분히 누리고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건물 두세 개 정도와 자가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자금으로 내 생활이 충분히 되고 저축이 되는 상태가 됐다. 그럼 저는 자산가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삶이 완성된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이게 진행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더 훨씬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 간다던데?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30대 때 소비지향적인 사람이 주위에 있어서 그럼 나도 좀 해볼까? 이러면서 아까 말한 저축이 늘어나는 구조를 못 만들거나 아니면 건물 사야 되는 그 시점에 건물을 사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한다던가 했을 때는 자산가가 되기가 사실은 많이 어렵죠. 이 단순한 얘기를 실행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소득이 늘어났는데 내가 내 노력에 대한 보상 지출 같은 걸 안 하고 참는 것, 그거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 지출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 그리고 저축이 늘어나는 이 구조로 적어도 몇 년 이상 유지하고 사는 것. 집은 내가 꼭 필요하니까, 그리고 여기 살아야 되니까 금액이 많더라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건물은 그 정도의 필요성은 아니거든요. 은행에 몇십억이 있는데 주식으로 얼마가 있는데 뭐로 얼마가 있는데 이걸로 이걸 바꾸려고 하니 대출을 해야 되고 내가 가져보지 못한 돈만큼의 대출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그 큰 규모의 자금을 결정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정하라는 시점에 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그렇게 마음 먹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요거 첫 번째 시스템 갖추고 집을 사고 그 다음 건물을 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을 더 사게 되면 자산가가 되는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간단하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런 경우들을 많이 함께 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이 로드맵을 따르면 소득이 높은 의사인 분들은 자산가가 반드시 될 겁니다. 의사인 분들이 이게 통상적으로 소득 수준이 되게 높으시잖아요. 천차만별이야. 사실은 우리에게 상담 오는 분들이 소득이 높은 거지 모든 의사분들이 그렇다고 볼 수가 없어. 과마다 차이도 있고 예를 들어서 봉직의냐 아니면 개원이냐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의 병원이냐에 따라 차이도 있는데 우리에게 오는 분들이 그 정도인 분들이 사실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
뭐 소득 수준인지 혹시? 소득 수준이 아까 말한 뭐 7천에서 1억 그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자가가 하나 있고 현금을 지금 뭐 몇억 몇십억 정도 모으신 분들, 내지는 강남에 건물을 산다면 20억 전후 있거나 아니면 20억 중반 정도 있으면서 머지않아서 30억이 모일 거라고 예측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지. 그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의 저축을 해야 빌딩을 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아까 말한 그 금액이 저축액이야. 네? 그러니까 일반 영역은 아니지. 의사인 분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의사인 분들에서도 아주 상위권인 분들이다 보니까 그 정도지. 그리고 이제 다른 직업군인 분들 중에도 그 정도 저축액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담 오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저축을 한 달에 7천, 8천 이상? 최근에 오신 분은 월 저축액이 3억 정도? 네? 3억이요? 사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강남 건물인데, 강남 건물은 재테크나 아니면 자산적인 부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니까 몇백억이나 몇천억짜리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정도 저축액인 분들이 사실은 맞지. 한 달에 들어서 그거에 뭐 10분의 1 정도 저축하는 상황에서 강남 건물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긴 좀 어렵지. 방금 소장님이 의사분들이나 뭐 소득 수준이 높으신 분들에 대한 그 로드맵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치? 자산가가 되는 로드맵. 네. 그러면은 그 로드맵이 궁금했던 사람들은 상담을 안 오셔도 되겠네요. 그럼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상담 오지 않으셔도 그 자산가가 반드시 되실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디테일한 상황에 정확히 맞는 거가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강남에 정말 괜찮은 건물을 갖고 싶은데 내가 그걸 선별하기 힘들다, 아니면 많은 자료를 받아봤지만 내가 혼란스럽다, 이런 분들은 상담을 오시지. 상담을 오셨을 때 어떤 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강남에 건물을 살 수 있는 자금이 있고 그런 의지도 있는 분들한테는 건물을 소개해 주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정말 하루에도 내지는 일주일만 돼도 한 몇십 개의 건물을 받아보지. 서울 전체에 있는 건물 아니면 지방에 있는 건물까지 엄청나게 많은 매물을 받아보지.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지. 한 부동산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3군데, 5군데, 7군데 상대하는 분들도 있어. 한 군데에서 5개씩만 보내줘도 7군데라면 35개를 받아봐. 일주일에 다. 이 중에 뭐가 낫다는 거를 일단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걸 한다고 해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 말대로 될까? 이 임대가 유지될까? 이 관리가 계속 될까? 앞으로 이 가치가 높아질 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오는 분들이 많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선정에서부터 이후에 예를 들어서 임대 관리까지 전체를 케어하고 이게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말을 해도 책임져지냐 안 져지냐는 다른 거니까. 중소기업이야. 앞으로 이거 고장나면 수리해준다고 하지만 우리는 물음표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대기업에서 파는 거는 이거 말 안 해도 알고 있잖아. 그만큼 신뢰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 여긴 책임을 져주는 구조고 여긴 언제 없어져도 뭐 이상하지 않은 구조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지. 우리 같은 경우는 건물을 잘못 선정하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먼저 피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상한 건물이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떤 건물에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숨기고 진행할 수도 없어. 건물을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지. 정말 괜찮은 거라는 거는 사실 나는 누가 봐도 다 안다고 생각해. 이 건물이 괜찮은데 하고 우리 회원분한테 얘기를 했어. 별론데요 한 적은 없단 말이야. 왜냐면 괜찮은 건 누가 봐도 괜찮은 거니까. 특별한 안목? 글쎄, 잘생긴 사람이 있어, 예쁜 사람이 있어. 설명해야 잘생기고 예쁜 걸 알아? 아니요, 그건 아니죠. 황금 비율이 어떻고 막 각도기를 재서 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도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예쁘다 잘생기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뭐 호감 있다, 괜찮다, 이걸 아는 것처럼 건물도 내가 입지 8법칙을 썼지만 이러이러한 건물이면 A급 건물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보면 알아. 보통 사람도 안단 말이야. 내가 이 지역을 잘 모르지만 정말 그럴까? 막 설명해야 맞는 것 같아. 난 그거부터는 일단 잘못됐다고 보거든. 왜 여기가 괜찮은 건물이란 걸 설명해야 돼? 보면 알아야지. 잘 모르는 사람도 괜찮다고 느껴야 그게 정말 괜찮은 거거든. 그런 정도를 찾으려면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적지 않은 협상 시간이 걸리거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지. 여러 물건지를 가지고 뭐가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사고
잘못 샀다 이렇게 느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혹시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담을 해주시나요? 일단 뭐 첫 번째로 여러 개 중에 괜찮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의 건물을 내가 이미 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건물들을 갖고 오는 분들이 겹치기 때문에 일단 시중에 돌아다니는 건물들이 괜찮은 경우는 사실 매우 드물고, 그 중에 뭐가 제일 낫냐는 내가 찍어줄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를 잘못했어. 그리고 나서 해결책은 많이 어려워. 의사인분들은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디가 아파요. 그럼 병원 가면 바로 치료되는데, 내지는 병원 가면 뭐 한 달이면 치료가 되는데, 이분이 병원에 안 오고 아는 사람 말 듣고 뭐 민간요법 하고 뭐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다가 6개월, 1년 뒤에 왔어요. 엄청나게 악화돼서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손 쓰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에요. 건물을 사는 것도 사실 똑같습니다. 잘못 뭔가 결정하고 어떤 뭐 행동까지 다 하고 난 상태라면 그걸 되돌리기는 많은 어려움,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많이 어렵죠.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됩니다. 소장님한테 그 오시는 의사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 오시는 거예요? 일단 소득이나 저축이 그 정도 되시면서 본인 업이 바빠서 본인이 직접 뭔가를 알아보기 힘든 분들이 주로 많이 오셔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고, 내지는 지방에 있어서 서울에 와보기가 쉽지 않은 분들, 그렇기 때문에 나 대신 정확하게 확실하게 누군가가 알아서 건물을 선정해주고 뭐 그 임대 관리까지 해주고 필요하다면 리모델링이나 신축까지 해주길 원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지. 그러니까 그분들 대신 내가 그 모든 전체 과정을 다 하고 이후 임대 관리까지 확실히 한다는 걸 아는 분들이 주로 온다고 보면 돼.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인분들이 자산가가 되는 로드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산가는 순자산이 300에서 500억 정도 되는 거를 저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했고, 그 정도 되려면 집 하나 있고 건물이 두세 개 정도 있는 정도라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대부분이 원할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걸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 과정이 사실은 말은 쉽지만 이렇게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버는데 소비를 늘리지 않기가 일단 어렵고, 한번 늘어난 소비를 줄이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자금이 있다고 해서 건물을 대출을 끼고 사는 결정을 하는 것도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인 분들 중에 소득이 높은 분들도 소수지만, 이 소득이 높은 분들이 모두 다 자산가가 되지 못하고 그 중에 또 극소수가 자산가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해드린 과정을 따른다면 경제적으로는 편안한 인생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